10% 휴먼, 10% 인간, 90%는 미생물이라는 거죠. 인간은 유전자로서 2만 1000개 밖에 안 되는 인간 10%와 또 90%에 해당하는 미생물의 440만 그 유전체의 종합판이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엘레나 콜렌 생화학자가 쓴 글입니다. 1장에 정상의 탈을 쓴 21세기형 질병들에 대해서 21세기형 질병 1978년 9월 제니 파커는 지구상에서 천년도로 목숨을 잃은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좀 밝은 곳에서 볼까요? 이렇게 조금 저기 햇빛에서 180년 전 에드워드 제너가 위옷자는 여인에게서 채취한 우두 고름으로 어린 소년에게 처음 예방접종을 한 장소에서 불과 113km 떨어진 곳에서 파커의 몸은 지상에서 마지막 파티를 즐기는 천년도 바이러스의 최종 숙주가 되었다. 파커는 영국의 버밍햄 대학교에서 의학 전문 사진작가로 일했다. 파커의 암실이 의대 천년도 연구실 2층에 있지만 않았어도 그녀가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의 8월 어느 오후 파커가 전화로 촬영 장비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아래층의 천년도 연구실에서 공기 중에 날아다니던 천년도 바이러스가 환기구를 통해 그녀의 암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를 치명적인 감염에 빠뜨렸다. 미생물이 일으킨 감염병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는 WHO는 무려 10년에 걸쳐서 세계적인 천년도 예방접종을 시행해왔고 마침내 그의 여름의 천년도 바이러스의 근절을 앞두고 있었다. 바이러스의 마지막 근거지인 소말리아에서 젊은 병원 조리사가 가벼운 천년도를 앓다가 회복한 것을 끝으로 이후에 1년간 자연적으로 발병한 천년도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천년도 박멸로 인간은 질병에 대한 전대미문의 승리를 거두었다. 예방접종이 천년도 바이러스를 궁지로 몰자 바이러스는 감염시킬 만한 상대를 찾지 못해 갈 곳을 잃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작은 피난처가 남아있었다. 과학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양하던 페트리 접시가 바로 세계에서 유일한 천년도 바이러스의 번식처였던 것이다. 영국 버밍햄 의과대학교는 이와 같은 바이러스 보호구역 중의 하나였다. 이 대학 교수인 헨리 베슨과 그의 연구팀은 인간의 몸에서 사라진 천년도가 혹여 동물에서 발병할 가능성을 대비해 천년도나 서두 바이러스 종류를 신속히 식별하는 방법을 개발 중이었다. 이런 숭고한 목적 때문에 연구실 안전 관리 수칙에 대한 조사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도 연구실은 세계 보건기구의 승인을 얻었다. 그리고 어차피 몇 달 뒤에는 폐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초기에 폐쇄하거나 비용을 들여 수리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파커는 처음에 가벼운 유행성 질병으로 진단을 받아 퇴원했다가 발병 2주 후에야 본격적으로 감염병 전문의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미 파커의 몸은 고집이 고름집으로 뒤덮였고 그제야 천년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베슨 교수에게는 참으로도 아이러니하게도 파커의 병을 진단하기 위해 그의 연구팀 수두 바이러스 전문가가 소환되었다. 베슨의 두려움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파커는 곧 인근 격리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주 뒤인 9월 6일 파커가 여전히 병원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베슨 교수가 집에서 목에 칼을 꽂고 숨진 것이 그의 아내에 의해 발견되었다. 1978년 9월 11일 제니 파커는 천년도로 사망하였다. 천년도
예, 아침. 제닛 파크의 운명은 그녀보다 먼저 죽음을 맞은 수천만의 운명과 같았다. 그녀는 아비드라고 알려진 변종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아비드라는 이름은 8년 전 파키스탄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천연두 박멸을 목표로 집중적인 캠페인을 시작한 직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3살짜리 파키스탄 소년의 이름을 딴 것이다. 16세기 무렵에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천년들은 이후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떠나서 세계를 탐험하고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주로 전파되었다. 또 18세기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인구 이동이 늘어나면서 끝없이 퍼져나가 전 세계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다. 유럽에서만 한 해에 40만 명이 천년도로 사망했는데 이 중에 10분의 1이 어린아이였다. 인도법은 현대 예방접종의 전신으로 천년도를 앓고 있는 사람의 분비물을 의도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방법이다. 18세기 후반 외에는 이 조잡하고 위험한 방법의 활용으로 천년도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1796년에 제네의 의두법의 발견으로 천년도 발생은 진정이 되었다. 바로 천년도라는 것이 1950년 천년도라는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자치를 감추었다. 하지만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해 5천만 건의 천년도가 발병하였고 이 중에 200만 명이 죽음에 이르렀다. 비록 천년도 바이러스는 산업화 국가에서 그 파괴력을 잃었지만은 미생물이 군림하는 폭정의 시대는 20세기가 시작되는 순간에도 계속되었다. 감염병은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형태의 질병이었는데 인간 본연의 사회성과 모험심 때문에 쉽게 퍼져나갔다. 인구가 기후급사적으로 증가하고 인구 밀도 역시 이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생물이 생활사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간 대 인간 이동이 쉬워졌다. 1900년대에 미국의 3대 사망 원인은 요즘 시대와 같은 심장병이나 암, 뇌졸중이 아니었다. 그때는 미생물에 의해서 사람 사이에 퍼지는 전염성 질환이 주된 사망 요인이었다. 이들 중에서도 폐렴, 감염성 설사병, 결핵은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았다. 시대마다 변천된 이 질병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한때 저승사자라고 불린 폐렴은 처음에는 기침으로 하지만은 곧 폐로 파고들어서 호흡을 가쁘게 하고 고열을 일으킨다. 폐렴은 단일 원인이 있는 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증상을 종합하여 기술한 병에 더 가까운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서부터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동물인 원생, 기생충 등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에 의해 일어난다. 감염성 설사병에는 콜레라, 이질, 편모충증 등이 있는데 역시 다양한 미생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궤절 또는 호열자라고 불리던 콜레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염성 설사병이다. 정리라고도 하는 이질은 기생성 아메바에 의해서 발생하고 편모충증은 기생충에 의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결핵은 폐렴처럼 폐에서 일어나지만 폐렴과 달리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바로 미코박테룸 이라고 하는 결핵균에 의해 감염이 일어난다. 폐렴, 감염성 설사병, 결핵 외에도 소마비, 장대포수, 홍역, 매독, 디프테리아, 성홍열, 백일의 독감 등 수많은 전염성 질병들이 역사에 흔적을 남겨왔다. 소마비는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를 감염시켜 운동신경을 파괴하는 병인데 20세기 초에 산업화 국가에서 매해 수천 명의 어린이를 마비시켰다. 성적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박테리아성 질병인 매독은 유럽 인구의 15%가 살면서 한 번쯤은 걸린다고 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났다.
홍역은 한 해에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고, 디프테리아, 지금 누가 이 끔찍한 병을 기억하겠는가? 때문에 미국에서만 매해 1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세상을 떠났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2년 동안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5배에서 10배가 넘었다. 이러한 재앙이 인간의 수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1900년도에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은 31세에 불과했다. 선진국은 그보다 나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겨우 50세 정도였다. 지금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기껏해야 20세 또는 가까스로 30세 정도 살 수 있었다. 물론 평균 기대 수명은 이보다 훨씬 낮았을 테지만 말이다. 그런 것이 한 세기 만에, 그것도 겨우 10년 동안의 발전, 특히 1940년대의 혁신적인 항생제 개발로 인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났다. 2005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66세였으며 가장 잘 사는 나라들에서 는 평균 80세의 고령에 도달하게 되었다. 평균 수명은 특히 영유아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1900년에는 10명 중에 3명의 아이들이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는데, 이유는 평균 기대 수명을 급격히 낮추었다. 만약에 2000년에도 영유아 사망률이 1900년대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도 미국에서만 매해 50만 명의 이상의 아이들이 돌잔치를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2만 8천 명이 사망하는 것에 그쳤다. 5살까지 아무 탈 없이 자란 대다수 아이들은 늙을 때까지 살아남아 평균 기대 수명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아직도 그 효과가 완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의 종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가장 크고 오래된 적인 병원균을 정복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병원균은 인간이 모여 살면서 형성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성한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병원균이 살아남기는 더 쉬워진다. 우리가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싸워온 많은 감염병은 인간의 조상의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에 퍼져 정착한 이후에 발생하였다. 병원균의 세계 정복은 인간의 세계 정복과 그 역사를 함께한다. 인간처럼 병원균의 행보에 충실성심을 한 종은 없었다. 충성심을 발휘한 종은 없었다. 이렇게 선진국에 사는 현대인에게 전염병 시대는 먼 옛날의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수천 년에 걸친 미생물과의 사투 끝에 인간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린 시절에 따끔한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받았던 소아마비 백신을 넣은 각설탕에 대한 기억뿐이다.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추가 접종을 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추억이 전부이다. 죽음을 몰아낸 예방접종.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에 이루어진 의학기술의 혁신과 공정보건 조치 덕분에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특히 지금부터 설명할 4가지 의료 보건 혁신으로 인간의 수명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부모와 자녀 이렇게 2세대가 함께 살던 사회는 이제 4세대, 심지어 5세대가 한 시대를 공유하는 사회로 바뀌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루어진 혁신은 에드워드 제너와 블러썸이라는 소 덕분에 개발된 백신과 예방접종이다. 제너는 목장에서 소젖을 짜는 여자들은 약한 우두에 감염된 덕분에 천년도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너는 이 여인의 고름을 다른 사람에게 접종하면 똑같이 천년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제너의 첫 실험 대상은 8살짜리 소년 제임스 키프스로 제너의 정문사 아들이었다. 제너는 이 용감한 꼬마에게 우두에 감염된 여인의 고름을 접종한 후 진짜 천년도 고름을 2번이나 주입하였다. 물론 어린 소년은 완벽하게 면역되었다. 1796년의 천년도 백신으로 시작하여 19세기에는 광견병, 공수병, 장티푸스, 콜레라, 흑사병, 그리고 1900년에는 이후에는 수십 개의
다른 감염병에 이르기까지 예방접종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 몇몇 병원군은 지역적으로 혹은 전 지구적으로 완전히 그 자체를 감추었다. 이제는 예방접종 덕분에 직접 병을 겪지 않고도 병에 대한 면역을 얻어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예방접종은 특정 병원군에 관한 정보를 면역기에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똑같은 면역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새로운 병원군이 침투했을 때 곧 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면역기는 체내에 침입한 병원균을 공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미생물에 맞춤 제작된 항체라는 단백질을 생산한다. 감염된 환자가 일단 병원균을 이기고 살아남으면 항체는 체내를 따라다니며 해당 병원균만 찾아다니는 전문 스파이 팀을 꾸린다. 그러다가 똑같은 병원균이 재침입하는 순간에 재빨리 면역기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면 면역기는 병원균이 몸을 장악하기 전에 공격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 예방접종은 이러한 자연적인 면역기의 반응의 흉내내어 면역기가 특정 병원균을 인지하도록 사전에 가르친다. 면역을 얻으려고 병에 걸려 고생할 필요 없이 따끔한 주사 한 방이면 해결이 된다. 백신은 병원균의 사체나 조직의 일부분 아니면 병원균으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진 균을 사용해 제조되기 때문에 백신 성분이 체내에 들어와도 진짜 감염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하지만 여전히 면역기는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처럼 반응하여 실제로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방어할 수 있도록 항체를 생산한다. 사회적 차원의 대규모 예방접종 사업은 사회 구성원 다수의 백신을 주입하여 집단 면역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염성 질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선진국에서 이런 예방접종 사업은 여러 전염성 질병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도되었고 앞에서 말했듯이 천년도의 경우에 완벽하게 박멸에 성공했다. 천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5천만 건씩 발생하던 것이 10년 만에 발병률 제로로 떨어졌다. 천년도 박멸이 이후에 정부는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드는 직접 비용과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간접 비용을 포함한 수조 원을 절약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전염성 질병을 지구적인 차원에서 근절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투자해 왔는데 그 결과 현재는 26일마다 질병 퇴치에 투자한 액수만큼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10여 가지의 다른 전염성 질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접종 사업 역시 발병률을 극적으로 감소시켜서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며 경제적 비용을 절약해 왔다.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이 10여 가지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중에서 대6개 질병을 선정하여 지역적 또는 지구적 근절을 시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질병의 발병률에 극적인 효과를 창출해 왔다. 1988년에 세계적인 소아마비 근절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는 한 해 35만 명이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3개국에서 223건으로 발병률이 감소하여 겨우 25년 만에 무려 50만 명을 죽음에서 구했다. 소아마비 백신이 아니었더라면 팔다리 마비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1,0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걷고 뛰게 되었다. 홍역이나 풍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홍역과 풍진 모두 한때는 흔하게 일어났던 질병 이지만은 예방접종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목숨을 막을 수 있었다. 다른 선진 세계와 같이 미국에서는 예방접종 덕분에 9개의 주요 소아 질병의 발병 건수가 99%까지 감소하였다. 1950년에는 선진국에서 1,000명의 신생아 중에서 40명이 돌이되기 전에 사망하였다. 하지만 2005년에는 사망률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어 사망 건수가 4건에 불과했다. 예방접종이 가져온 성공적인 결과 덕분에 지금은 서구 사회의 가장 오래된 구성원만이 이 죽음을 부르는 병이 가져오는 참혹한 공포와 고통을 기억한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되어진다면 참 좋은 것인데 이 백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좋은 사례인 것은 분명하겠죠. 깨끗한 병원과 식수의 문제로 자, 깨끗한
백신 개발 초창기 이후에 두 번째 의료 혁신이 일어났다. 바로 의료 환경의 개선이다. 병원 위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개선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은 19세기 말의 수준과 비교하면 현재 병원은 청결의 사원이다. 그 당시를 상상해보자. 병동에는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이 천지다. 환자의 한 번은 노출된 채 썩어가고 언제 세탁했는지 모르는 의사의 하얀 가운은 수술 종이에 튄 피와 구름으로 물들어 원래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은 위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감염은 세균이 아니라 미아스마라고 하는 독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감염을 일으키는 미아스마는 부패한 물질이나 오염된 물에서 발생하는 데 의사나 간호사가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무형의 힘으로 여겨졌다. 미생물은 150년 전에 처음 발견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미아스마는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실상은 바로 그 의료진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미생물 감염이 전염되는 형편이었다. 병원은 공정보건을 향한 투지와 근대의학을 대중에게 알리려는 열망으로 탄생한 새로운 발명품이었다. 하지만 출발할 때의 숭고한 목적과는 반대로 병원은 더러운 질병 배양기가 되었고 그것을 수용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병원이 확산하면서 고통을 겪게 된 것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출산의 위험률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1840년 무렵에는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여성의 최대 32%가 출산 후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당시에는 의사가 모두 남자였는데 의사들은 사망 원인을 산모가 감정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거나 장이 너무 더러웠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산모에게 돌렸다. 하지만 이 끔찍하게 높은 사망률의 진짜 원인은 헝가리 젊은 산부인과 의사 ignace 제멜바이스에 의해 처음 마침내 밝혀졌다. 제멜바이스가 일하던 종합병원에서 임산부가 진통을 시작하여 병원에서 찾아오면 두 진료소의 격일로 번갈아 보냈다. 한 것은 의사가, 다른 것은 여성 조산사가 운영하는 진료소였다. 제멜바이스는 매일 걸어서 출근했는데 하루 걸러 한 번씩 병원 문 밖에서 아기를 낳는 임산부를 목격하게 되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분명히 의사가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임산부를 받는 날이었다. 여인들은 다음 날까지 출산을 미루지 못한다면 아기를 낳은 후에 자신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급기야는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는 지경이 이런 것이다. 산후 사망의 주요 원인은 산종열로 일종의 폐혈증인데 신기하게도 그 병은 유독 의사가 운영하는 진료소에 도사리고 있었다. 조산사가 운영하는 진료소는 산종열로 사망하는 산모가 2에서 8%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소보다 훨씬 안전했다. 그래서 산모들은 추위와 고통을 참으면서 아기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린 후에 세상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제멜바이스는 병원에서 권한이 없는 하급자였지만 임산부 사망률을 설명할 수 있는 두 진료소 간의 차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 제멜바이스는 환자의 과잉 수용이나 병동의 분위기를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두 진료소 간에 이와 관련된 어떤 차이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1847년 그의 친한 친구이자 동료 의사였던 제이콥 콜레츠카가 부검을 하던 중에 학생의 메스의 실수로 배인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의 원인은 바로 산욕열이었다. 메스의 실수로 베어져서 거기에서 세균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친구의 죽음 이후에 제멜바이스는 병동에서 여인들을 죽음으로 이끈 것이 바로 의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산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제멜바이스는 곧 그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의사들은 산모가 진통하는 동안에 시체 안치소에서 시체를 가지고 의대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다가 때가 되면 산모에게로 갔다. 제멜바이스는 의사들이 시체 안치소에서 산부인과 병동으로 죽음의 씨앗을 옮겨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반면에 조산사는 시체를 만질 일이 없었다. 따라서 제멜바이스는 조산사의 병동에서 사망한 산모조차 아마 출산 후에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제멜바이스는 조금이 어떤 경로로 시체 안치소에서 산부인과 병동까지 이동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어떻게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지는 알고 있었다. 당시 병원에서 의사들은 시체의 썩어 문드러진 살에서 나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흔히 표백분을 섞은 용액으로 시체를 씻어냈다. 제멜바이스는 표백분이 그 냄새를 없앤 것처럼 죽음의 매개체 역시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는 의사들이 시체에 부검을 한 뒤에 환자를 진료할 때는 반드시 표백분 용액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자 한 달 사이에 그의 진료소에서 산모의 사망률은 조산모의 사망률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감소했다. 참 이렇게 미생물로 바이러스로 세균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당한다라는 거죠. 제멜바이스는 이렇게 비인에서 그리고 이후에 헝가리의 두 병원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은 조리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했다. 그 시대에는 빳빳하고 악취 가득한 의사 가운이 경력과 전문가의 기술이 상징이었다. 당시 어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는 젠틀맨이다. 젠틀맨의 손은 깨끗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그들은 매달 10여 명의 산모를 감염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고 책임지는 의사에게 감히 죽음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아주 괘씸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멜바이스는 의사회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산모들은 계속해서 의사들의 자만과 오만에 돈을 내면서 목숨을 걸어야 했다. 20년 뒤인 위대한 프랑스 루이 파스테르는 감염과 질병은 미아스마가 아니라 미생물에서 비롯된다는 질병 세균설을 주장했다. 더러움이 아니라 미생물이다. 파스테르의 이론은 1854년 노벨상 수상자인 로베르트 코흐에 의해 증명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멜바이스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후였다. 제멜바이스는 산정열에 집착했고 분노와 좌절로 정신이 피폐해졌다. 그는 의사협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해대며 자신의 이론을 주장했고 동료들을 무책임한 살인마라고 비난을 했다. 마침내 동료들은 제멜바이스를 속여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 그것에서 제멜바이스는 억지로 심화자유를 마셔야 했고 병원 경호원들에게 매질을 당했다. 2주 후에 그는 상체에 생긴 감염으로 인한 고열로 사망을 했다. 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렸네요. 제멜바이스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관찰과 지침은 세균설을 통해서 든든한 과학적 배경을 가지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살균과 소독을 위한 손씻기는 점차 유럽의 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의사들의 진료 위생 습관은 영국의 외과 의사인 조지프 리스터의 업적으로 인해 보편화되었다. 1860년대에 리스터는 미생물과 음식이라는 파스테르의 글을 읽고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개조와 폐혈증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으려고 상처를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소독제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리스터는 나무가 썩는 것을 막아준다고 알려진 석탄산을 이용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수술 도구를 소독했다. 그리고 석탄산에 적신 붕대로 상처를 감싸고 심지어 수술 중에도 석탄산으로 상처를 닦아냈다. 제멜바이스가 손씻기를 통해서 사망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 것처럼 리스도 마찬가지였다. 이전에는 리스트가 수술했던 환자들의 45%가 사망했지만 선거적인 석탄산 사용으로 수술 중의 사망률은 이전의 3분의 2 수준인 15%로 낮아졌다. 세 번째 의료 혁신은 제멜바이스와 리스터가 위생적인 의료 환경 개선에 힘쓰던 때를 뒤이어 나타났다. 바로 공공시설의 위생관리 개선을 통한 집단 발병의 예방이다. 오늘날 여전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그렇듯이 소인성 질병은 20세기 이전의 서구 사회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미아스마의 사악한 힘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서 강과 우물 펌프를 오염시켰다. 1854년 8월 런던의 소거리 주민들이 병들어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설사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었다. 물처럼 흐르는 하얀 설사가 끝없이 나왔다.
한 사람이 하루에 최대 20리터에 달하는 설사를 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소호에 따닥따닥 붙던 주택가 지하의 정화조에 버렸다. 이 병은 바로 콜레라였다. 이 병으로 인해서 소호에서만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설사. 영국 의사 존 스노는 나쁜 기운이 병을 일으킨다는 미아스마 가설에 의심을 품었다. 그는 몇 년 동안에 미아스마가 아닌 다른 원인을 찾고자 애썼다. 스노는 이전에 발생한 전염병의 사례를 분석한 후에 콜레라가 소인성 질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소호에서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마침내 자신의 가설을 테스트할 기회를 얻었다. 스노는 지역 주민을 면담하고 지도에 콜레라 발병자나 사망자가 나온 집들 그런 집들을 체크를 했다는 거죠. 표시해서 병의 근원지를 추적해 나갔다. 마침내 스노는 모든 콜레라 환자들이 발병 시점에 브로드 스트리트에 있는 동일한 식수 펌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콜레라 발병 구역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 역시 감염 경로를 역추적해보니 브로드 스트리트에 이르렀다. 그런데 단 한 군데 예외가 있었다. 서호의 어느 수도원에서는 똑같이 오염된 식수 펌프를 사용했지만 한 사람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수도성들이 신의 보호를 받아서라기보다 식수 펌프에서 끌어올린 물을 맥주로 발효시킨 후에 음료수로 마셨기 때문이다. 발효수를 마셨다. 물을. 스노는 콜레라 발병의 패턴을 찾아나갔다. 콜레라 환자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보고 또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병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조사했다. 브로드 스트리트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브로드 스트리트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고리를 찾았다. 스노는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발병의 매듭을 풀고 원인을 추적하되 논리적 판단이 방해되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였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알아내려고 애썼다. 존 스노는 이렇게 합리적인 연구 방식으로 발병의 원인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것은 최초의 역학조사였다. 다시 말하면 전염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질병의 분포와 패턴을 이용한 것이다. 스노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마침내 브로드 스트리트의 식수 펌프 사용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스노는 정화조가 넘쳐서 상수도를 오염시켰다는 사실도 알아내었다. 이어서 그는 브로드 스트리트 식수 펌프로 공급되는 물을 염소로 소독하였는데 이 방법은 곧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었다. 19세기가 끝날 무렵 이러한 수질위생관리법은 전 지역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염소의 이 부작용이 크겠지만은 또 이 세균을 없애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네요. 이렇게 자 이러면서 서서히 연구가 깊어지게 되어지는데 항생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의료 보건 혁신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말에는 추가로 5개의 질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 총 10개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병원에서는 위생적인 의료 위생 기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정수장 처리에서 염소를 이역한 소독 처리는 정수 과정의 표준 절차가 되었다. 서구 세계에서 미생물의 시대를 마감한 마지막 네 번째 의료 혁신은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하여 2차 세계대전과 동시에 마무리되었다. 이 네 번째 혁신은 소수의 사람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운이 더해져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스코틀랜드 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다. 플레밍은 런던의 세인트 메리 병원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우연히 페니실린을 발견하여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 전부터 그는 여러 해 동안 항균 물질을 찾으려고 노력을 기울여왔다. 플레밍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프랑스의 서부 전선에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며 많은 병사가 폐혈증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쟁이 끝나고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온 플레밍은 리스터에 이렇게 석탄산 붕대를 보완하고 개발하는데 힘을 썼다. 연이어 플레밍은 광물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항균 효소인 라이소자임을 발견했다. 그러나 라이소자임은 석탄산과 마찬가지로 상체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환부를 곪게 하였다. 몇 해 뒤인 1928년 어느 날 플레밍은 개인 연휴를 마치고 실험실로 돌아와 오랫동안 방치된 박테리아 배지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곰팡이에 오염되어 엉망이었다. 당시 플레밍은 포도성 고균을 연구 중이었는데 유독 한 개의 포도성 고균 배지가 눈에 들어왔다. 배지에서 자라는 페니실리움 주위로 깨끗한 원형의 고리가 생겼는데 다른 부분은 다 포도성 고균으로 뒤덮여 있었지만은 이 고리 부분만은 무균 상태였던 것이다. 플레밍은 곧바로 자신이 중대한 발견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곰팡이가 주위의 박테리아를 줄일 수 있는 즙을 분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즙이 바로 페니실린이다. 페니실리움이 자란 것은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결과이지만 이 현상의 잠재적인 중요성을 인지한 플레밍의 희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후에 두 개의 대륙에서 20년에 걸쳐서 실험과 발견이 진행되었고 의학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오래전에 플레밍은 페니실리움을 다량으로 배양하여 페니실린을 추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마침내 1939년 호주태생 양리학자인 하워드 플로리와 그가 이끄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소량의 항생제를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 1944년에는 미국의 전시 생산국 재정 지원으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위한 충분한 양의 페니실린이 생산되었다. 부상병들의 감염을 치료하고 싶었던 알렉산더 플레밍의 꿈이 실현되었고 이듬 해에 그와 플로리 그리고 옥스퍼드 팀 또 다른 멤버인 언스트 보리스 체인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해서 페니실린의 뒤를 이어서 20가지 이상의 항생제가 개발되었다. 이들은 각각 종류가 다른 박테리아의 약점을 공략하여 감염으로 시달리는 면역계에 후방 지원을 해주었다. 1944년 이전에는 아주 작은 찰과상이나 끓긴 상처일지라도 감염이 일어나면 죽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1940년 옥스퍼드셔에 사는 엘버트 알렉산더라는 영국 경찰관이 장미가스에 스치는 바람에 얼굴을 다쳤는데 얼마나 심하게 감염되었는지 눈을 제거해야 할 정도였다. 그는 죽음의 뭉텅이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마침 하워드 플로리의 아내 에델이 조치였는데 그녀는 플로리가 알렉산더 순경에서 페니실린을 처방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알렉산더 순경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페니실린을 사용한 환자가 되었다. 소량의 페니실린을 주입한 지 24시간 만에 알렉산더 순경은 열이 떨어지고 회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치료를 시도한 지 며칠 만에 페니실린이 바닥났기 때문이었다. 플로리는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 순경의 소변으로 빠져나온 페니실린이라도 추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5일째 되던 날 알렉산더 순경은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에는 찰과상이나 종기 정도로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개 항생제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약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항생제를 복용한다. 마찬가지로 외과 수술 시 몸에 메스를 대기 전에 항생제 정맥 주사를 맞아 보호막을 치지 않는다면 수술의 위험성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항생제를 처방해야 수술할 수 있다. 항생제 처방 없이 수술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수술이라는 면으로 봤을 때는 항생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수많은 미생물 세균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